그날 엄마랑 저는 하염없이 밤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서툰 운전 솜씨로 하나 남아있던 아빠의 용달을 타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으셨죠. 저는 두려운 마음에 안전벨트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엄마를 보는데 엄마는 이를 꽉 문 채 입술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난생 처음 보는 동네의 허름한 폐가였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이제 우리 둘이 살 집. 아빠는? 아빠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빠가 어딜 갔는데? 그때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엄마가 왜 자는 저를 깨워서 우리가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했는지도 몰랐고요. 이사한 곳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어차피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특별히 더 힘든 건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무너져가는 폐가가 우리 집이 된 건 적응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엄마는 그 집을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엄마는 종일 일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벽면에 핀 곰팡이를 수세미로 벅벅 닦으셨고 페인트를 사와 집을 새로 칠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그 옆에서 작은 붓을 들고 엄마를 도왔는데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랑 유일하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비로소 집에 좀 집다워지고 꽃 화분도 한두 개 생긴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웬 아저씨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저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계셨죠. 정말이에요.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야? 아줌마 남편이 쓴 돈이잖아. 이제는 세상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왜 도망쳤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도망치지나 말던가. 누가 도망을 쳤다고 이래요? 나는 그냥 남편도 이제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그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저 앞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를 일으켜 세웠는데 엄마 얼굴에 새빨간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놀라서 눈물이 나려는데 엄마가 놀란 얼굴로 저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넌 누구니?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당장 네 집으로 가! 엄마... 그런데 엄마가 미세하게 고개를 젓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는 제 뒷덜미를 잡아 집 밖으로 던졌고 바로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바닥에 쓸린 손바닥과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울면서 일어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 앞 중국집 아저씨가 이리 오라는 듯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걸어가니 아저씨가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어와. 아저씨는 저더러 식탁에 앉으라더니 짜장면을 한 그릇 말아주셨어요. 먹어. 돈 없는데요. 없겠지. 네 엄마도 저 고생 중인데. 일단 먹어. 엄마 나오면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줄게. 너무 많이 운 탓에 계속 코를 훌쩍이며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결국엔 눈물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있었더니 엄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연신 사장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머리는 한껏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멍도 들고 입 주변도 다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손바닥과 무릎이 까진 걸 보시고는 막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 아까 그 아저씨들 누구야? 넌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얼른 가서 짐 챙기자. 엄마랑 저는 그 길로 또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도 시커먼 아저씨들이 찾아올 때마다 몇 번이고 이사를 갔죠. 좀 더 커서야 알았어요. 아빠가 큰 빚을 지고 도망치다가 돌아가셨고 그 빚이 우리 모자의 몫이 됐다는 것을요.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직전 엄마가 희귀병 진단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턱대고 도망치며 살 수 없게 됐어요. 엄마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뒤 중국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짜장면 만들고 싶다고 무턱대고 들어갔었는데 사장님이 처음엔 듣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무작정 가서 청소도 하고 배달도 대신 나가고 했더니 사장님이 제 정성을 좋게 봐주셨어요. 덕분에 배달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번씩 주방에 들어오라고 하셔서는 재료 손질도 같이 하게 해주셨어요. 넌 왜 짜장면이 만들고 싶냐? 어릴 때 갈 데 없는 저한테 짜장면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한 그릇으로라도 위로를 주는 짜장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무턱대고 들어와서 짜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누가 바로 그래 와서 만들어라 그러겠어. 처음에는 듣는 척도 안 하셨으면서. 나도 낯을 가려서. 그래도 사장님께 배우고 싶었어요. 왜? 제가 짜장면이라면 물릴 만큼 먹어봤는데 사장님 짜장면이 가장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흘끗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맛은 알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왕년에는 호텔에서 중식 요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이러다가 병이 났거든. 몇 년 쉬다가 결국 호텔로는 안 돌아갔지.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안 해. 할 만큼 해봤으니까. 널 꿈이 뭐냐? 진짜 셰프가 돼서 제 가게 차리는 거요. 이야, 멋진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가서 가능할까요? 중학교는 졸업했다는 소리네. 멋지다. 난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네? 그런데도 호텔에서 요리를 하셨다고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 그래서 철가방을 들었지. 그러다 가게에서 주방 보조도 하고 요리도 하다가 제안을 받았어. 자기네 호텔에 와서 요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 사람도 꼭 너처럼 말했어. 지금껏 먹어본 짜장면 중에 내 짜장면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 와, 역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넌 운 좋은 줄 알아. 나한테 짜장면을 배우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배달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요리도 배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저를 늘 안쓰러워 하셨어요. 나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가고 미안하다. 엄마, 저 요즘 요리도 배워요. 나중에 제가 제 가게 차려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요리를 배운다고? 네. 알고 보니 우리 중국집 사장님이 호텔에서도 요리하던 실력자였더라고요. 그랬어?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엄마, 이제 와서 학교에 간다고 제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요? 저는 돈 벌어서 엄마 병원비도 대고 아버지 빚도 깨끗하게 갚아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내 병원비는 좀 드냐고. 나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다 지난번처럼 쓰러지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제발 집에서 편히 계세요. 어떻게 편하게 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좀 더 크고서야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다달이 아버지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한테 뭘 더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어떤 날은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요리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일단 버텨보자. 나는 아직 젊다. 그러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일 끝나고 혼자 중국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더니 사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셨어요. 너 벌써 20살 넘었지? 그럼요. 넘은 게 언젠데요. 그럼 주방 가서 탕수육 좀 튀겨봐. 제가요? 그럼 내가 튀기니? 아니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후다닥 주방으로 가서 탕수육을 만들어 왔어요. 근심 걱정으로 머리가 꽉 찰 때도 요리만 하면 머리가 그렇게 개운해졌어요. 탕수육을 내왔더니 상 위에 고급 술과 잔이 2개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술 아니에요? 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술 가르쳐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야지. 사장님이요? 왜? 싫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가 만든 탕수육이 이 비싼 술이랑 어울리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젓가락을 딱 드시는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채 사장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제가 만든 탕수육을 한 입 드시는데 저는 마른 침만 꼴깍 삼켰어요. 사장님이 따르라는 듯 잔을 흔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냉큼 2손으로 술잔을 채워드렸어요. 한 모금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야, 이제 네가 탕수육은 다 만들어도 되겠다. 진짜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짜장면도 합격이었잖아. 이러다 날 넘어서겠어? 정말이에요? 저 늘었어요? 당연히 늘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리고 네가 좀 성실해? 그러면서 제 잔에도 술을 따라주시더라고요. 마셔봐. 진짜 마셔도 돼요? 너무 좋은 건데. 좋은 거니까 너랑 나눠 마시지. 내가 이 좋은 걸 누구랑 나눠 마시겠어? 사모님은요? 사모님한테는 걸리면 큰일 나. 너 비밀로 해야 한다. 사장님이 주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진짜 온몸이 다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세네요. 당연하지. 오늘은 인생 처음 취한 기념으로 푹 자.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아니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힘든 시간도 지나가. 뭐 좋은 시간도 지나가고. 좋은 시간도 지나가는 건 좀... 물론 저는 좋은 시간이 아직 안 와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비일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일비일이? 임마, 아무리 학력은 중졸이어도 책은 읽어야 돼. 사람한테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지혜야. 책 읽으면 그런 게 생겨요? 나 한 달에 책을 최소 5권은 읽어. 와, 정말요? 더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야. 저기 계산대 옆에 꽂힌 책이 있지? 저 책이 다 사장님이 읽으신 책이에요? 저는 장신용인 줄 알았어요. 너도 읽어.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일비일이가 뭔지도 알게 될 거다. 물론 그건 검색만 해도 나오더라고요. 일비일희.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걸 말하는 사자성어더라고요. 그날부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뭐 하나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지 말고 저 앞을 보면서 꿋꿋하게 걸어가기로요. 사장님 말씀대로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요동치던 마음은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배가 많이 고픈데 왜 상태일까요?
사장님이 사모님이 좀 아프셔서 같이 병원에 가신 날이었어요. 저 혼자 주문도 받고 배달도 하던 때라 좀 정신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시죠?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짜장면 한 그릇값 정도는 내가 갚아줄 수 있으니까 하고 찾아갔는데 웬 빌라 지하실이더라고요. 빌라 지하실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셨는데 너무 마른 데다 행색이 너무 짠한 겁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짜장면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실력이 아주 좋네. 딱 봐도 정신도 오락가락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 식사는 제때 챙겨 드셔야 해요. 먹을 게 없어. 그래 보이긴 한데. 아픈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가고 짜장면 배달을 하던 제 처지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네, 음식 솜씨가 정말 훌륭해. 입맛이 돌아.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난 지금 돈이 없는데. 걱정 말고 드세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천천히 갚으시래요. 고마워요, 청년. 그렇게 매일 다른 요리를 해서 가져다 드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기 회장님이 보자고 하시네요. 운전기사 보냅니다. 갑자기 운전기사를 보내겠다기에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또 바로 전화가 끊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말 중국집 앞으로 차가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보시더니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차인데. 그래요? 일단 가봐. 우리 엄마랑 저 찾아다니는 이상한 아저씨들이면 어떡해요? 야, 넌 그 빚쟁이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도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면 불시에 들이닥쳤겠지.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서 운전기사를 보내겠다 하겠냐? 아, 불안한데. 인생에 보통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았던지라 불안했어요. 그런데도 기사가 타라고 뒷문을 열어주는데 계속 기다리게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차에 탔어요. 놀랍게도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저택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비서통에 연락받으신 회장님 댁입니다. 저는 그런 회장님을 전혀 모르는데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무턱대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절로 허리가 숙여지는 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저 앞에 웬 노인이 저를 보고는 이리 오라며 손짓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 어릴 때 중국집 사장님처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오는데 불편한 건 없었나? 예? 그럼요. 차가 정말 편하던데요. 그랬다니 다행이군. 참, 내가 옛날 사람이라 나이 어린 친구한테 그냥 말을 놔버렸네. 듣기 불편한가? 아닙니다. 저보다 한참 어르신 같은데 당연히 말씀 편하게 하셔야죠. 일단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긴 했는데도 전혀 이분이 왜 나를 부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회장님,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초면 같은데요. 들어가지.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회장님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그 할아버지는 분명 제가 매일 외상으로 요리해서 가져다 드린 그분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놀랐지? 여기가 혹시 할아버지 댁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형. 네? 놀라서 회장님을 돌아보니
회장님이 곁으로 와 앉으시더라고요. 내 동생 맞아. 그러면 혹시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그게 이 녀석이 집을 나갔던 것 같아. 물어봐도 정확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빌라 지하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원래도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녀석이라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치매까지 겹쳐서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 와중에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한참을 못 찾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녀석이 공중전화에서 내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라고. 그러면서 자네 다니는 중국집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중국집에서 일하는 청년한테 외상값 좀 주라고 했대. 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야. 공중전화 위치부터 찾아서 자네가 있던 중국집도 찾아냈지. 그 중국집에 가서 혹시 외상으로 밥을 먹은 노인이 있냐고 물었더니 바로 동생이 살던 빌라 주소를 말해주더래. 제가 없을 때였나 봐요. 사장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 혹시 여기서 일하는 청년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뭔가 이상했는지 대답은 제대로 안 해주셨대. 하지만 그 빌라로 갔더니 내 동생이 있었던 거지. 비서한테 시켜서 중국집 동태 좀 살펴보라고 했더니 자네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몰래 사진을 찍어서 내 동생한테 보여주니까 자네가 맞다고 해서 바로 연락을 넣은 거지. 그랬군요. 저는 또 뭐라고. 저는 그냥 외상으로 요리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사장님도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끝까지 외상값을 안 갚으면 어쩌려고 했는데. 제가 내려고 했죠. 제가 부탁드려서 시작된 거니까요. 동생을 찾은 뒤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는데 자네 덕분에 내 동생이 영양실조 상태를 면해서 살았다고 하더군. 정말요? 에, 영양실조 상태였는데 최근에 음식을 잘 먹은 것 같다고.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이 자네 맞잖아. 저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많이 말라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사장님 가게에 있는 재료로 제가 좋아하는 요리 만들어서 가져다 드린 거라 솔직히 저는 행복했어요. 제 요리가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보통 요리를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을 손님에게 먹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닌가? 물론 돈도 벌고 싶죠. 그렇지만 저도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 저한테 공짜로 짜장면을 알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정말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 짜장면을 먹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나도 언젠가는 이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요. 회장님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갑자기 제안하셨어요. 그럼 나한테도 그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들어 주겠나? 네? 그럼요. 그럼 제가 저희 가게에 가서 우리 집에도 재료가 다 있어. 여기서요? 왜? 혹시 주방이랑 도구를 가리는 요리사야? 아니요, 저는 아직 요리사라고 불릴 주제도 못 됩니다. 저야 영광이죠. 그래? 내 동생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불러다가 요리를 시켜 먹는데도 기분이 안 나쁜가? 우리가 대접해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밥을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알아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작게나마 좋은 일을 했더니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네요. 위로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뎌야 할 일이 많은가 봐.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도 못 가고 철가방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말을 더 못 잇고 있자 회장님이 저한테 부엌을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 아주머니가 재료는 다 가져다 주실 거야. 필요한 것만 말해. 네,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도 먹을래. 어느새 회장님 동생인 그 할아버지도 따라와서 조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것도 당연히 만들어 드리죠. 그렇게 저택의 화려한 부엌에서 짜장면을 만들려니 송구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재료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중국집에서 쓰던 것보다 품질이 훨씬 좋은 것들이었죠. 더 좋은 재료로 짜장면을 만들었더니 그 풍미가 더 살더라고요. 다른 중식 요리 재료들도 많길래 요리도 2가지 더해서 내어갔더니 회장님과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셨어요. 냄새만으로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형, 진짜 맛있어. 내가 지금껏 태어나서 먹은 중식 요리 중에 최고로 맛있어. 그래, 우리 동생이 최고로 맛있다고 하는 짜장면 좀 먹어보자. 아, 그러지 말고 같이 먹어. 사실은 손님으로 모신 건데 내가 특별히 부탁한 거니까. 네. 같이 앉긴 했는데 눈은 회장님의 입을 향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크게 한 젓가락을 잡으시더니 후루룩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묘하신 겁니다. 맛이 별로인가요? 아니야, 아주 맛있어. 전에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 회장님 동생분은 맛있다고 추켜 세우셨지만 회장님은 어쩐지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뒤 회장님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회장님. 자네 정말 재능이 있네. 네? 난 요즘 짜장면을 하도 달아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건 진짜 짜장이야. 내가 생각하는 아주 고급 짜장이야. 아, 저희 사장님께서 이 방식을 고수하시거든요. 사장님께 배웠어요. 그 사장님이 누구시지?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자 회장님이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그 친구, 전에 우리 계열사 호텔 주방장 아니었나? 맞아요. 호텔에서 일한 적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래, 맞아. 그 친구가 만들어준 짜장면 이후로 처음이야. 그 친구가 몸에 안 좋아서 관뒀다는 얘기 듣고 많이 아쉬웠는데 그 맛을 이렇게 다시 만나네. 사장님도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네 사장님도 같이 모시고 올 걸 그랬네. 조만간 한번 자네 일하는 가게에 들러야겠어. 감사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만드시는 건 더 맛있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 짜장면도 못지않아.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근데 자네는 왜 계속 그 가게에 있었지? 이 정도 실력이면 좀 더 큰 데로 옮겨서 실력을 쌓아도 됐을 텐데. 아, 그게 제가 어딘가에 취업하기엔 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아직 빚을 갚고 있어서 큰 데로 가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서요. 젊은 사람이 웬 빚? 제가 진 빚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채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빚을 감당 못하셔서 돌아가셨고요. 뭐? 그래서 지금도 그 빚은 제가 갚고 있는데 어머니도 아프셔서 늘 빠듯하게 지내요. 하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모든 게 다 잊히더라고요. 다 잊고 잠깐이나마 행복할 수 있는 때랄까요? 그래서 더 요리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제 요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엔 꽤 버거울 것 같은데. 다들 자기 인생에 무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만큼이 주어진 데 이유가 있겠죠. 전에 생각이 참 성숙하구만. 저희 사장님이 학교는 중졸이어도 책을 읽어야 인생의 마구잡이로 오는 이들에 너무 일비일비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나? 네,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쑥불쑥 포기하고 싶던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견딜만 해요. 그렇다면 자네가 내 동생한테 준 요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구만. 자네처럼 삶이 쪼들리는 젊은이가 남에게 배려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큰 사람인 거야. 저도 받은 도움이 있으니까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고 크면서는 지금 중국집 사장님 만나서 돈도 벌고 요리도 배우고 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만. 자네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회장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용기가 나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말이야. 자네가 날 만나지 않았어도 자네는 분명 잘 됐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회장님은 남은 짜장면을 남김없이 드셨어요. 배가 불러서 남은 요리는 다 못 먹겠다며 일하는 분들도 먹어보라고 하셨죠. 그 댁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날 중국집에 가서 사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사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분이라면 내가 그 계열사 호텔에 있을 때는 사장님이셨어. 사장님도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단 마다 내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셔서 내가 오실 때마다 만들어드린 기억이 나. 회장님께서 조만간 가게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사장님 짜장면도 맛보고 싶으시다면서요. 감회가 참 새롭다. 어떻게 그 외상하던 할아버지가 회장님 동생일 수 있지?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외상값이요. 회장님이 넉넉히 넣으셨다고 주셨어요. 봉투채 드렸더니 사장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많은데? 넉넉하게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얼만데요? 봉투 안을 본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 너무하게 많네요. 이거 뭐 잘못 넣으신 거 아니야? 그때였어요.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중국집 문을 열고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보자마자 알아보시고는 달려가시더라고요. 회장님! 그때는 나한테 사장님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아유, 사장은요 무슨 그냥 작은 구멍가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몸이 아팠어도 그렇지. 어쩌다 이렇게 변두리 동네로 오게 된 거야. 몸 때문에 무리해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차라리 사람이 적은 데로 가서 동네 장사나 하자 싶더라고요. 아내가 살던 동네예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했네. 전에 부인 연고지인지도 모르고 변두리 동네라고 했으니. 변두리 동네 맞죠 뭐. 그나저나 회장님, 동생분 외상값으로 주신 짜장면 값이 너무 많습니다. 1억이던데요. 맞아, 내가 그렇게 넣었어. 네? 자네가 가게를 차린 줄 알았으면 진즉에 줬을 돈이야. 받아. 이제라도 개업 축하금 겸 보낸 거니까. 회장님. 그리고 내가 자네 직원을 좀 빼갈 예정이라서 미리 양해도 구하는 거야. 네? 자네 직원 말이야. 내가 우리 호텔에서 좀 가르쳐 볼까 하는데. 정말이세요? 아이, 그러면 정말 좋죠. 근데 저 녀석이 고민이 있어서 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저를 보시는데 저는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빚 내가 갚아줄게. 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신 빚을 왜 회장님께서 갚아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짜장면으로 부려먹을 요리사 하나 찾은 것 같아서 그래. 자네 사장님은 이제 건강도 챙기며 일해야 할 테니까 자네가 좀 해줘야겠어. 그러니까 공짜 아니야. 내 동생 살려준 값에 우리 형제 짜장면을 평생 책임지는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닐걸? 우리 형제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회장님은 하루가 멀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우리 아버지 빚을 한 번에 갚아주셨어요. 차용증을 돌려받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걸 그 회장님이 갚아주셨다고? 네, 우리 이제 빚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오네. 매일매일 이자가 붙으니까 나는 너더러 어떻게든 도망치라고 하고 싶었거든.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 평생 못 갚을 돈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되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를 계열사 호텔 주방에도 취업시켜주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 저는 그쯤에서 엄마에게도 폭탄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짐 싸세요. 아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제 이 집에서 못 사세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들아, 너 설마
엄마 쫓아내는 거야? 이제 너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빚도 없으니까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졌어? 엄마 병수발 하느라 지쳤구나. 엄마, 일단 짐부터 챙기세요. 아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엄마는 나갈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이 밤중에 어딜 가라는 거야. 나는 네 앞길 막는 엄마는 절대 안 될 거지만 일단 날은 밝아야 나가지. 엄마, 몇 시간 뒤에 비행기 타실 거예요. 뭐? 아니, 나더러 외국에 나가라고? 네, 아들, 아무리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도 엄마더러 외국으로 나가라니. 내가 날 박는 대로 알아서 나갈게. 너 지금껏 할 만큼 한 거 나도 알아. 이제부터는 내 앞가림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오늘 밤만 일단 지나서. 엄마, 치료받으러 가셔야 해요. 엄마 병은 치료가 빠를수록 좋대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엄마랑 바로 준비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참, 제가 엄마랑 왜 따로 살고 싶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이 아빠 빚은 물론이고 엄마 희귀병도 고쳐주시겠다고 했어요. 일단 제가 같이 갈 건데 회장님께서 현지에 있는 믿을만한 한국인 간병인도 붙여주신대요.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고요. 저더라는 돌아와서 일부터 배우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이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아요. 회장님 동생분에게 요리 몇 번 만들어드리고 얻는 행운이라기엔 너무 과분하지만 저 그냥 잡아보려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요. 저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아들로 살게요. 그래서 엄마 치료 받고 오시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살 수 있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너 지금까지도 정말 잘했어. 근데 나까지 회장님께 신세 지는 건 좀 너한테 너무 부담 아닐까? 엄마, 나중에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그것 봐. 다 너한테 부담일 거 아니야. 부담이면 좀 어때요? 기회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어떻게든 성공할 거예요. 회장님이 주신 기회 안 놓치고 엄마도 고치고 무조건 다 해낼 거예요. 사실 저는 오히려 힘이 나요.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랬었어? 네. 저는 어떻게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피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낫네. 엄마는 늘 피해서 도망치려고만 했는데. 저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봐. 결국 상처는 상처대로 줬지 뭐. 엄마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아빠도 이해해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렇게 되신 거니까요. 맞아. 너희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는 걱정돼. 엄마까지 신세졌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처럼 무리할까봐. 차용증 안 썼다고 남의 돈 아닌 게 아니잖아. 네, 명심할게요.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저 믿고 치료 받으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결국 엄마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모셔다 드리고 간병인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뒤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때부터는 저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호텔에서 막내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전에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찾아가 울면서 술 한 잔씩 얻어 마신 게 꽤 돼요. 그때마다 중국집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몇 년만 버텨. 그런 뒤에는 갑자기 계단을 몇 개 껑충 뛰어오른 것처럼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야. 지금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요.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어디 보통 노력으로 되는 건 줄 알아? 지금 너는 겨우 시작인 거야. 사장님 참 대단한 분이셨네요. 솔직히 저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동네에 가게 하나만 차려도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동네에 가게 하나 차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동네 장사로 살아남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딨어요. 동네 장사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이야, 네가 호텔 주방 막내를 하더니 이제야 세상 보는 눈이 좀 생기는구나.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기적인 거야. 그래서 평생 요리 하나 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 한 가지 일만 해서 평생 먹고 사는 건 기적이야. 왜요? 보통은 한 가지 일이 금방 잘 될 줄 알거든. 근데 해보면 끝없이 긴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이거든. 저 끝에 빛이 안 보이는 때가 더 길지. 그러다 저 앞으로 빛이 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와. 근데도 여전히 멀어 보인단 말이지. 근데 말이야,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온 거다. 그게 언젠데요? 넌 아직 멀었지, 임마. 그러면서 사장님이 낄낄 웃으시는 겁니다.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 아마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를 해주셨다면 다시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그냥 동네 수준인 것 같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약을 올리시니까 최소한 나도 사장님처럼 호텔 주방장은 돼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쉬운 마음 먹을 시간에 더 연습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안 찾아오는데도 사장님도 저를 안 찾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러셨어요. 이제야 이 녀석이 마음을 잡았나 보다 하셨다고요. 제가 호텔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엄마도 미국에서 치료를 받느라 고군분투하셨어요. 회장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사실상 제가 한 것이라곤 안부를 주고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랑 통화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일은 어때? 늘 비슷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목소리에 힘이 없네. 저는 평소처럼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단박에 제 기분을 알아차리셨죠. 아니에요. 조금 피곤해서요. 회장님 말씀이 네가 아주 열심히 일하던데? 회장님이 엄마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한테 하루에 한 번은 문자라도 꼭 보내시는걸. 그래요?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보고 계신 눈치더라. 너도 한 번씩 안부 연락이라도 드려. 드리고 있긴 한데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내가 보내놓으면 몇 시간 안에 꼬박꼬박 답을 주시던데. 엄마 말씀을 듣고 나니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관두고 싶어 했던 때도 눈치를 채셨던 건가 싶고, 그래서 내 연락은 안 받아주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으시면 어쩌나 했는데 전화는 받으시더라고요. 회장님, 무슨 일이야? 저희 어머니 잘 챙겨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지, 자네는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순간 심장이 철렁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좀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 마음 다시 굳게 먹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야, 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적도 있나 봐? 네? 내가 주방장한테 물어보니 꽤 열심히 한다던데 지각 한 번 없고 다른 직원들보다 늘 늦게 퇴근하고. 그렇긴 한데.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구나 있지. 그런데도 몸을 안 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자네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어야 돼.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회장님, 왜 제 문자는 답을 안 해주세요? 저희 엄마 말씀이 엄마 문자에는 꼭 답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나한테 보내는 문자라는 게 다 안부 연락이잖아. 내가 그걸 받고 행여나 자네한테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하게. 그러면 자네는 부담일 거 아니야. 또 자네가 나한테 한 번씩 회장님 점심 꼭 챙겨 드시면서 일하십시오 하고 보내는데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그러면 자네가 밥 먹다가 얹힐 수도 있는 거고. 네? 저 절대 안 그래요. 내 말은 비유지. 내가 자네한테 무슨 말을 하든 자네는 아직 내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내가 자네한테 준 것들을 아직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굳이 안 보내도 될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 거겠지. 내가 답도 안 하는데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답을 안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보내기 마련이거든. 가만 보면 자네는 나한테 돈이라도 꾼 사람 같아. 회장님은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을 다 읽고 계셨더라고요. 빌린 돈이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대로라면 갚아야 할 수도 있지. 자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시는데 무슨 약속이요? 정말 기억 못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동생이랑 나랑 자네 짜장면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네? 만들어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호텔 주방 막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한테 어떻게 짜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 자네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면 모를까? 그러면 제가 회장님 쉬실 때 가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말씀이 없으셔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가서 만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것 봐, 또 사무적으로 구네.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걸 바라세요? 한 번씩 얼굴 보고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 나를 채권자로 보지 말고 그냥 자네가 목숨 구해준 사람 형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준 것뿐이야. 무리해서 뭘 해준 게 아니야. 그런데 자네는 없는 형편에도 내 동생한테 요리를 먹여서 살렸잖아. 나한테는 자네가 내 동생한테 해준 게 훨씬 가치 있어. 내가 해준 건 그저 내 수중에 있는 돈과 인맥 써서 자네한테 약간의 도움을 준 것뿐이야. 지금 보니 저랑 회장님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건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회장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처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그렇게 고마워할 거 없다 그러시잖아요. 또 저처럼요. 회장님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둘 다 이 정도면 겸손도 병이구만.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쉴 때 한 번씩 회장님 댁에 가서 짜장면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동생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저는 장례식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회장님과 매개해준 은인이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는 회장님 댁에 좀 더 자주 들렀어요. 꼭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짜장면도 자주 만들어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그러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좀 편하게 여기는구나. 동생 잃고 맥 빠진 모습이 좀 인간적이야? 그냥 좀 짠해 보여요. 가장 소중한 걸 잃은 사람의 모습 같아서요. 제 말에 회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기분은 묘하네. 부자로 살면서 나를 짠하게 여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우리 마누라는 종종 내가 짠하다고 했지. 평생 경도 인지장에 있는 동생을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으니까. 요즘도 내가 짠하대. 막상 그 동생 보내고 나니 어째 더 짠하다고 하더라고. 회장님께 할아버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늘 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께 할아버지가 자식 같은 의미였다니 이제야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자세히 말한 적이 없으니 잘 몰랐을 거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바로 아래 동생이 장애가 있다 보니 어머니는 그 후로 자식을 안 낳으셨어. 혹시 또 어떤 자식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셨던 거지. 그래서 동생은 내 몫이 돼버린 거야. 특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동생에 관련된 건 전부 내 몫이었어. 아버지는 동생한테 관심이 없으셨거든. 관심이 없으셨다고요? 내 동생을 돌연변이처럼 여기셨어. 집안의 장피처럼 여겨서 공식적인 자리에도 절대 못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였는지 동생은 성인이 된 후로 종종 집을 나갔어. 그때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아버지는 그냥 두라고 찾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셨지. 회장님께는 할아버지가 짠한 존재였겠네요. 맞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흠칫 놀랐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짠한 사람은 내 동생뿐이었거든. 내가 그 짠한 걸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 싶었고. 아버지 대신 사랑을 주신 거네요. 최선은 다했지만 한없이 부족했지. 나는 아버지한테 경영 수업도 받아야 했고 집에 오면 겨우 몇 시간 동생과 마주하는 게 다였으니까. 회장님도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부자는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하니까 맘 편히 사는 줄 알았어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게 맞지. 그것도 큰 복은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차가우셔서 내가 좀 얼어붙어 살았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장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야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조금은 다시 찾았지. 돈이 많아도 근심은 있는 거군요. 그렇지. 나중에 너도 돈 많이 벌어봐. 그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네 말 맞다나. 나도 짠한 존재야.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평생 놀리실 거죠?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오늘 좀 웃는다. 참 고맙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회장님의 보살핌 덕분에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모시고 집으로 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설마 이 집도 회장님이 해주신 거야? 엄마, 나 수석 셰프잖아요. 어? 연봉이 꽤 돼요. 이 아파트는 제가 산 거예요. 이런 고급 아파트를 샀다고 전세가 아니라? 대출은 좀 꼈지만 제가 산 거 맞습니다.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저는 수석 셰프로 제 이름을 달고 호텔 중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호텔에서 일한 셰프 중 최연소 수석 셰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봉사를 다니며 짜장면을 만듭니다. 셰프로서의 한 가지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